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 주고 계시는 이렇게 불황기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까? 투자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꼭꼭박사 명강의 시간에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은 많은 그 금리,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이런 부담들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위 다주택자나 고가의 아파트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그리고 종부세를 영구적으로 낼 수 없는 분들의 세금 고민이 더 많고, 대출 많은 분들보다도 없는 분들이 대출에 대한 더 공포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험의 부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이자 높은 금리들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 좀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잘 견디기만 해도 세상은 좋아집니다. 과거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IMF 끝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많은 나방과 하루살이 모일 정도로 매매 쪽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안 팔려서 굉장히 힘들었고 아주 저가에 많이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지 못한 분들이나 그냥 좀 견딜 거다. 나는 과거를 보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팔았거나 갖고 견뎠던 분들은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7년, 이때 2005년 이런 때는요, 과거에 미분양이 됐거나 그리고 가격이 낮게 사서 크게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008년 리먼 사태 터지면서 또 가격이 또 뚝 떨어지고 또 역시 하우스푸어가 생길 정도로 역전세난과 이런 걸로 고민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팔려고만 했었는데 결국 역시 팔지 못했던 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2013년 지나면서 13, 14, 18, 19, 19년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격이 조정이 되려 하는 찰나에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 특히 양도세, 중과세가 세게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매물 품귀를 일어났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보니 살 사람들이 지나치게 좀 수요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공급은 없고 또 자동적으로 새 집을 사면 팔고 갈 사람들이 팔질 못해서 다시 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아니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가격이 올랐던 그 부분들이 거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많은 저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는 2019년대 정도의 2019년 정도의 가격대로 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걸 보면은 과거 5.4에서 5%의 기준 금리를 가다가 2007년 넘어가면서 3에서 2%대로 내려가고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 소득 주도의 성장이다 해서 정말 재정을 완화해서 많이 풀어냈죠. 시장에 돈을 많이 나가면서 금리가 심지어는 0.5%까지 작년 7월까지는 0.5%대까지 낮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제로금리라는 것을 단군 이래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8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현재까지 3%, 0.5%의 기준에서 기준 금리가 3%까지 6배 정도로 올랐는데 이 3%를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 기준 금리가 2, 3%를 유지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건전한 인플레이션 한 3에서 5% 정도는 인류의 생산성의 재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인간의 능력을, 욕구를 그다음에 뭔가 삶에 대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좀 필요하다라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2022년 하락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기에 맞아 있는 것들이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세의 지표, 이것은 아파트에 거의 일관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은 가격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6, 7억이 떨어졌다든가, 노동강 강북 쪽 같은 경우에는 뭐 30% 가장 많이 올라서 작년 재작년 한 최근에 가장 많이 40%까지 올랐는데 다시 또 거의 제자리를 찾아간다 해서 폭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현실은 그러하지만 내면에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른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런 진행되는 곳은 다소 떨어진 데도 있겠지만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수요가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지금 현재 이 떨어지는 시기, 이게 아파트만 오르는 시기가 있다라면 그 아파트 오를 때 안 오르다가 아파트가 떨어질 때 올라주는 그런 품목들이 있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고 재개발이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봐야 법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지역적으로 한번 이런 불황기에도 오르는 지역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고, 지금 이 불황기가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나면 다시 또 호황기가 올 때, 그때 내가 왜 내 능력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더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면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만큼은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후회 없는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불황 속에서도 확실한 투자처는 있다. 그래서 재개발이 예상되는 자양 2동과 청파동 일가를 한번 소개하면서 이런 지역들이 3, 4년, 4, 5년 지나면 후회 없는 투자가 된다. 그리고 확실한 투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확실한 투자라는 건 뭐죠? 일단은 가격이 안 내려간다. 그래서 가격 안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 확실한 투자의 의미는 가격이 반드시 상승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격이 안 오르거나 오르거나 관계없이 내가 과연 편한 거주할 수 있느냐, 주거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내 가족들이 비록 가격이 오르내림에 관계없더라도 내 가족이 편안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면 아주 좋은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 1억짜리 아파트 개포주공 5, 6 고층 아파트들이 이 분양가가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5억, 30억 간단 말이에요. 23억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현재 28억 가다가 5억이 떨어져서 23억 간다고 할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샀던 가격은 8천만 원이었는데 25억이 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주가 우선하고 살기가 좋기 때문에 1억짜리가 20억이 돼도 안 파는 거죠. 그리고 20억짜리가 혹시 또 떨어져서 15억이 된다 하더라도 안 파는 거죠. 왜?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좀 확실하다. 그래서 가격에 이 투자자, 보통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만 있고 투기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이라는 곳은 묘하게도 투자도 있겠지만 내 거주를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주성도 굉장히 이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한 요소이고,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저희들은 주택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주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내가 살아서 편안하게 살고 내 평생 내 자녀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는 거고, 추가적인 투자, 다주택자들의 문제죠. 추가 투자, 이 제2의 제3의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내가 키운 내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면 내가 결혼할 동안은 내가 월세라도 받고 아니면 전세라도 받아서 가격도 상승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내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래 집 사기도 힘들고 월급만 가지고 힘드니 내 집 하나를 내줘야지. 그런 부분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으로 이 재개발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재개발은 뭐죠? 노후주택이죠. 노후주거지죠. 노후주거지를
그러니까 뭐 간단한 겁니다. 헌집 줄게, 새집 줘라. 이 두꺼비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헌집을 하나를 만들어줘서 시간이 갔더니 노후화가 돼서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데 내가 부모가 돈이 다 없으니까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추가 분담금은 너희들이 내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런데 너무 이 추가 분담금 낼 돈이 없다라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전셋집을 만들던 아니면 너희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으렴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은 특히 서울의 재개발은 한마디로 말하는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면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뭐가 있느냐? 이 재개발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요즘 많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나면 인기가 좋은데 자, 한번 보십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오르내림이 직접 내 현금의 흐름처럼 자산이 오르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내가 어떤 지역의 노후 지역을 사가지고 재개발 진행을 가는 거단 말이에요. 예정지 단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벌써 예정지가 재개발로 진행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빨간 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격이 미래에 가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처럼 도달한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돼서 가격이 2억 떨어져서 8억이 된다고 한다면 재개발의 지분은 2억짜리, 3억짜리가 사가지고 재개발이 되면 다 완성되었을 때 목표가가 10억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가 8억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2억이 떨어지죠. 아파트는. 그런데 재개발은 목표가가 10억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8억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가 떨어지는 거지 시간이 가면서 아파트가 되어지면 여전히 가격은 오른다죠.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는 잘하고 또 사람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떨어지고 다만 그 목표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현실적인 가격들은 상승을 한다. 그래서 파란 걸로 표현하자면 10억까지 오를 게 목표가가 떨어져서 2억 떨어져서 8억밖에 안 오라서 좀 덜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게 목표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간이 지나서 다시 또 재정이 안정이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가격이 오를 때 재개발 지분들은 더 많이 오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재개발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파트가 되어지면 가격이 오르는데 목표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내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요즘 뭐 모아주택, 가로주택, 도정법, 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 가장 정통적인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나오는 재개발이 정통입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시프트니 모아타운이 가로주택 사업이 이런 등등의 사업들은 그때의 그 지역의 특성과 시대에 맞게끔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이 도정법에 의해서 이 가는 재개발과 역세권 시프트 차이점 하나가 있다라면 도정법은 일반 주택가의 주택들을 재개발하는 것이고 역세권 시프트는 역세권에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 용적률을 많이 완화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아파트를 넣는 것이고 모아타운은 재개발 여건이 안 좋았던 지역 그래서 서로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각조각 자율정비니 가로주택형이니 재개발형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공의 주차시설이나 공공의 기관들을 시설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살면 여건, 주거 환경을 편의시설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도와주겠다. 왜? 아직도 여전히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려고 너무 금리 높이고 너무 막 규제 많이 하다 보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이 규제를 갖고 있는 기간을 일시적으로 가져가야지 계속 가져가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전체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규제라는 거, 뭐 대출 규제,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뭐 종부세, 보유세 때리고 취득세, 양도세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적인 경기가 안 들어오고 또 세수도 잘 안 거쳐가지고 지자체들도 힘들고 국가 경영도 힘들어오니까 빨리 좀 공급을 해서 규제를 좀 풀기 위한 방책은 빨리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만들어진 거죠. 가로주택 사업도 소규모 모아주택과 유사한 소규모인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좀 더 빨리 노후화된 전부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불균형이 오고 지금 현재 뭐 너무 올랐네 어떤 이런 나오는 이 불평등이 많은 게 뭐죠? 공급이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좀 빨리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그 대목 같은 규제들을 빼고 우리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는 하던 재개발도 다 해제시켜가지고 약 25만 6천 세대 정도의 나올 물건 공급, 아파트 공급 물량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양질의 아파트, 주거 할 만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현상으로 해서 가격이 불균형,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좀 줄이고자 이제는 반대로 박원순 시장과는 완전 반대죠. 공급을 빨리 하자. 그래, 서울 시민들, 서울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를 원하니까 양질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규제, 과다한 규제들은 좀 정리하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재개발에서 가장 힘든 게 노후도 이런 정비 지수들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완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도정법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67%, 3분의 2죠. 그 66.7%. 역세권 시프트는 노후도가 60%. 가로주택 사업도 67%. 이런 대부분 노후도, 전체 노후도가 3분의 2, 66.7%, 67%를 넘어야 하는데 이 규제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 또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거 그냥 규제를 낮추자. 그래서 노후도를 57%로 확 낮춘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요즘 모아타운을 서울시에서 막 56개까지 막 1차, 2차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엊그제도 지난 10월 20일에도 26구 더 추가 지정을 했죠. 그리고 모아타운이 너무 작아. 서울 시민들이 아파트 100세대 나홀 아파트를 싫어해. 왜?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학교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군데군데 모은 것 하나를 모아가지고 타운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좀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그냥 좀 정말 잘 사는 수 있는 건 편의시설도 넣어줄게.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57%의 노후도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거 지금 현재 거기다 대고 모아타운은 뭐죠?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철근 콘크리트니 뭐냐 가지고 막 30년 이상 노후도 된 걸 과감하게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즉 200평 이하가 되는 것들은 20년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노후도가 서울에 다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지금 웬만한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없어질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노후도를 낮게 해주고 전체적인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부셔가지고 지어대면 자원의 낭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노후도도 과감해, 그다음에 규격들도 과감히 낮추어서 한번 서울의 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한번 공급해보자. 그래서 요즘 모아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러하다 보니 지금 현재 대부분 노후도가 67%를 예상해서 갔던 것들이 57%에다 바닥 면적 200km 이상에서 20년, 30년 이상이라고 했던 30년 이상 된 건물이 노후도가 있다고 한 걸 20년 대폭 내려주니까 웬만한 지역들이 지금 현재 노후도가 맞으니까 서울에 이곳저곳 자기들도 모아타운 하겠다. 모아타운 방식으로 재개발하겠다고 지금 현재 나서고 있죠.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조에 어디가 좋은지 막 모아타운도 많고 가로주택도 많고 재개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디 투자할지 잘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뭐든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예정지 단계에서는 가격이 싸다가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투자하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좋은 지역이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좋은 지역인데도 이 예정지 단계에 있는 것들, 예정지도 막 10년, 20년 후에 이런 예정지 말고 1, 2년, 2, 3년 안에 될 만한 지역들을 잘 선택해서 간다면 짧은 기간 안에
그럼 지구 지정이 되니까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모아타운이 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이런 것들은 9년, 10년 또 심지어는 15년도 넘게 걸리는데 모아타운은 특별하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 6년 또는 6, 7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양질의 주택을 필요한 시기에 빨리 공급하는 것들이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나중에 먼 날 15년, 20년 가가지고 공급이 많이 되면 그때는 가격이 덜 오르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있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자양 2동과 청파동 1가 그러니까 지역을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넓게 펼쳐드리겠는데 재개발 예정지 중에서도 좋은 지역 모아주택이든 아니면 어떤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자양 2동의 한강변 지역과 청파동 1가 용산 요즘 용산이 뜨죠. 전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용산의 재개발 예정지 청파동 1가 같은 경우도 지구 지정된 데는 뭐 빌라도 10억씩 가는데 아직 되지 않은 데는 5, 6억이면 투자 가능한 4억 정도의 그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 자양동 KT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역 바로 앞에 KT 그 부지에 공사하는 부분인데 여기냐면 여기 자양 1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KT 부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양동의 지금 현재 예정지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메랑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지역이 좋은 예정지이고 또 투자를 할 만한 지역입니다. 자, 구의역 앞에는 구의 자양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구역과 5구역이 지금 현재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KT 부지의 첨단 업무 복합 개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업무 및 복합 개발 시설.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 그다음에 업무 시설 그다음에 뭐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전부 근무 그러니까 회사와 근무자 직장인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죠. 엄청난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5구역도 역시 850세대의 아파트와 대부분이 업무시설로 공급이 됩니다. 자양 9구역은 현재는 존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이 되고 나면 또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구의역과 지금 현재 요 한강변, 이 한강이죠. 한강변 요 사이에 있는 한강 수변 도시들이 형성이 되면 그 지역이 아름답고 좋겠죠. 더더욱 중요한 건 이 지역이 노후주거지역 때 인기가 없다가 만약에 여기 노후주거지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라면 전체가 요즘 나오는 최신의 건물들로 진짜 가장 편의시 좋은 아파트로 공급이 된다면 학군도 좋아지고 다 살기도 좋아지겠죠. 항상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인근에 중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초중고 다 있죠. 그리고 또 여기 한양 아파트 재건축 있죠. 밑에 원스 리버라고 지역주택자 아파트 가죠. 여기만 남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전봇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모아주택 추진한다고 동의서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어진다면 이 지역 일대에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거고 인근에 이 강변역 주변 동서울 터미널도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가치, 그 주거의 편의시설, 그 다음에 학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보다는 항상 중학교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곳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 왜? 중학교를 한번 들어오면 이사를 안 가거든요. 애들 데리고 전학 안 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초등학교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고 학교가 있으면 학원가가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더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청파동 일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여기 청파동 일가 노후 주거지입니다. 앞쪽으로 뒤쪽으로는 숙명여대가 있고 앞쪽으로는 숙대입구역과 남영역이 있습니다. 도보로 갈 수 있는 서울역이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서울역 뒤편으로 북부 개발 지금 하고 있어서 업무 및 복합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으로서는 이쪽으로는 남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계 청파,
밑으로 원효, 밑으로 효창동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과 남영동 이쪽으로 보면 이 공덕이죠. 마레프 있는데 다 개발이 끝났죠. 이제 남은 지역이 용산 청파동 쪽 일대인데요. 지금 청파동 일가 개발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조합 여기 구역 지정도 인가가 낮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사업 진행되는데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되기 가격이 높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여기 숙대하고 사이에 놓여 있는 노후 주거지 여기만 지금 예정 중입니다. 여기는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왜냐하면 청파 2구역이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지정하고 청파 2구역으로 지정되고 있고 뒤편으로 또 서계동과 뒤쪽 넘어지는데 공덕동 A구역으로 또 진행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지정됐던 원효로 일과 역세권 개발되고 있고 또 효창동 역세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대하고 남영동, 서울역 이 트리플 구역 내에 거의 다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계와 청파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는 대부분이 언덕에 노후 주거지 아주 낡은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용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면당했던 곳이거든요. 이 외면당했던 곳이 이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처럼 아현 1구역, 북아현 뉴타운과 아현 뉴타운처럼 다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용산의 10년의 미래는 매우 밝다. 그리고 용산 미팔군인 민족공원 여기 우리 다 들어와서 공원화 시키죠. 밑에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지어지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주거에 대한 수요도 많고 실거주 수요와 임대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가치 상승하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